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4만 명가량의 군인들을 도와줬는데 급하게 되니까 빨리 그 군대를 다시 돌려받고 싶었는데 러시아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진 거는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시리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시리아라는 나라는 아마도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고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아시리아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아수르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오랫동안 시리아라고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왔죠. 그게 이제 이름이 정착해서 시리아라고 그러고요. 아랍어는 수리아라고 합니다. 수리아. 네. 그런데 현대적인 국가로서 시리아가 시작된 것은 1920년대 프랑스 위인 통치령으로 시작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나고요. 1920년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국제연합 말고요. 지금 국제연합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인데 국제연맹이 시리아 이 지역을 프랑스 너희들이 통치를 해도 좋다. 그래서 위인 통치를 하는데 위인 통치라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아직 나라로서 작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될 때까지 프랑스가 쉽게 말하면 후견인이 돼서 프랑스가 좀 해봐라.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가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으면 그때 넘겨줘라. 그게 위인 통치령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신탁 통치란 말을 썼는데 이때는 위인 통치란 말을 썼습니다. 1920년에 시리아는 프랑스의 위인 통치령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1946년에 독립국가가 되는데요. 지금의 땅을 가지고 공화정으로 시작을 하죠. 1946년부터 공화정으로 시작해서 오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바트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랍의 세속주의 그리고 아랍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 이념을 가진 당인데요. 이 당이 거의 쿠데타죠. 거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정권을 60년대에 잡기 시작했고 여러 혼란을 겪다가 결국엔 1971년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하페즈 라사드가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1971년에 대통령이 돼서 2000년까지 시리아를 다스렸고요. 2000년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원래는 자기의 큰아들을 후계자 교육을 시켰는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준비가 되지 않은 형이 있기 때문에 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둘째 아들 바샤르 아사드가 원래 안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살기도 했고 이 사람이 2000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얼마큼이나 강력한 독재 국가냐면 엄혹한 독재 국가냐면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시리아에 있는 개는요 국경을 넘어가야 짖는다. 무서우니까. 네. 그 정도로 국민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국가였고 비밀 경찰이 굉장히 득세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누가 비밀 경찰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다른 나라 갈 때보다는 시리아 갈 때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고 대단히 독재 국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 경찰도 많고 말 조심해야 되고. 바샤르 아사드가 2000년에 집권한 다음에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하고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안과 의사고 안과 의사라는 게 뭐냐? 아픈데 고치는 거 아니냐? 우리 시리아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다. 내가 잘 고치겠다. 그 말이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기대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높은 기대는 아주 큰 실망으로 바뀌었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사람 고치는 의사에서 사람 잡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왜 독재를 하느냐? 이 권력 기반이 약해요. 정당 바트당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하페즈 라사드라든지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아들 바샤르 아사드의 정권의 기반은 군에 많이 들어와 있는 자신들과 같은 종파, 시아파 중에서도 약 소수인 알라위라는 파거든요. 원래 시리아는 압도적인 순니 국가예요. 압도적인 순니 국가인데 하페즈 라사드부터 알라위라는 소수 중에 소수파가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종교 색깔을 내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를 잘했으면 불만이 없었겠지만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순니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표시를 할 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을 했어요. 물론 진압당한 사람들이 순수한 야당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순니 극단주의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니 극단주의자들 테러 분자로 몰아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했죠. 근데 굉장히 잔인했어요. 굉장히 잔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이 불만이 2011년에 중동 세계를 휩쓸었던 아랍의 봄 때 시리아도 결국에는 주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리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워낙 정부가 강력한 정부이기 때문에 쉽게 진압할 거라고 봤는데 여전히 처음에는 그냥 쉽게 진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수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도시니까 저쪽 뭐 평택 정도? 평택이나 뭐 그런 정도의 수도에서 떨어진 곳에서 나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나라라는 남부의 도시에서 당시에 아랍 세계를 뒤흔들던 구호들이 있어요. 정권 타도 뭐 이런 구호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시리아의 그 10대 청년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합니다. 10대 소년들이. 정권 타도라는 낙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 다음은 당신 차례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가르치는 말이고요. 바샤르 아사드. 당신 차례라는 것은 튀니지에서 24년 독재 정권이 무너졌어요. 아랍의 봄 때.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0년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는 그때 또 리비아에서도 흔들흔들거리면서 결국에는 1년 후에 리비아의 42년 까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이 막 무너지고 있으니까 시리아 사람들도 이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을 담은 거죠. 근데 물론 그 소년들이 뭐 그런 조직이 있거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뭐 그런 아이들은 아닌데 낙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경찰이 잡아갔고, 가두니까 부모들이 항의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항의하니까 계속 잡아들였고, 그러다가 13살 먹은 소년이 그러한 시위 진압 중에 사망을 해요. 그게 이제 촉발이 돼서 주민들과 그리고 이 시위가 이 지역을 넘어서서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결국에는 내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내전이 지난 2011년 여름부터 본격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무려 13년을 끌어온 거고, 그 13년의 내전이 지난 12월 8일 수도 다마스쿠스가 반군에 함락되면서 끝난 거죠. 시리아 내전이 내전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전으로 번지게 된 배경은 뭔가요? 처음부터 시리아 내전은 잠잠하지는 않았죠. 굉장히 치열했죠, 처음에는. 근데 이 시리아 내전이 끝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승부가 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전이 쉽게 끝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전이 내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왜국이 있고 시리아 반군을 돕는 왜국이 있기 때문에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시리아 정부를 돕는 군대는 딱 두 군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란과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먼저 러시아는 왜 시리아가 중요하냐면, 시리아에 70년대부터 러시아는 따르투스라는 지중해 도시가 있는데, 항구 도시에,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해군 기지를 건설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시리아 정부가 조차해 준 거죠. 이 땅 써도 된다 해서. 그리고 거기서 약간 더 위쪽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라타키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흐메이밈이라는 곳에 공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군대가, 해군이 흑해에서 출발해서 지중해에서 작전을 한 다음에 쉴 수 있는 곳이죠. 배도 수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군기지는 유일한 해군기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동 그리고 나토와 대항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바로 튀르키예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놓친다면 러시아 해군은 흑해에 갇혀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리아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겁니다. 이란은 이거하고 좀 다른데요.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있잖아요. 이란이 1982년부터 결성한 헤즈볼라, 반이스라엘 항쟁 조직이죠. 이들을 후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아끼는 조직이고, 이들을 후원을 하려면 해로로 갈 수 있겠지만 해로로 가면 돌아가야 되고요. 육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르죠. 육로로 가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야지만이 반드시 레바논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레바논은 지도를 보시면 시리아를 거치지 않고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해야 되고, 시리아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리아하고 이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같은 샤파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사실 같은 샤파는 아니에요. 색깔이 달라요. 사실 시리아와 이란의 관계는 쉬아파 때문에 뭉쳐진 관계라기보다는 반미 반이스라엘로 뭉쳐진 동맹 관계죠. 그래서 시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과 러시아가 개입을 했고요. 반대로 그러면 반군은 누구겠습니까? 시리아 정부가 싫은 나라, 그리고 이란이 싫은 나라, 러시아가 싫은 나라겠죠. 당연히 시리아와 당시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던 튀르키예는 시리아 반군 편에 들어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리아 반군을 조직한 것도 튀르키예예요. 처음부터 2011년 8월부터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은
방금 편에 들었었고요. 아랍 국가들은 이란이 싫잖아요. 이란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방금 편에 들어섰고요. 이스라엘은 좀 애매했는데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요. 다만 반군들이 다치고 특히 반군 중에는 극단주의자들도 있거든요. 극단주의 다치면 이들을 치료를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싸움은 이란과 러시아가 한편이고 이들을 싫어하는 나라가 반대편에서 싸우는 그러한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았고요. 또 중간에 IS가 반응하면서 이 IS를 퇴치하느라고 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0년에 러시아 이 가장 주역이 되는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실질적으로 야 이제 휴전하자 해서 휴전 상태였었어요. 근데 휴전 상태였었을 때 시리아 정부군이 약 국토의 80에서 85%를 차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평가는 어떻게 됐냐면 시리아 정부군이 이긴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용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시리아는 그냥 이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상태니까 현상 유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시리아 정부군 대다수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시리아 쪽 북동부 쪽은 반군인데 여기는 색깔이 좀 다른 쿠르드 반군, 쿠르드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쿠르드 반군들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요. 북서쪽은 극단주의 반군과 보통 반군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넘어오는 탐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지도가 고착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전은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시리아 반군의 세력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는데 그중 어떤 세력이 전쟁을 주도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시리아 반군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영어로 보시는 분들이나 한글로 보시는 분은 좀 정신 없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은 보통 영어로 SAA로 표기됩니다. 시리안 아랍 아미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SAA. 그다음에 반군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반군의 가장 큰 명칭은 튀르키예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뒤에서 후원하고 조직한 SNA, 시리아 내셔널 아미, 시리아 국민군이에요. 이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국민군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반군들이 여기에 튀르키예가 반대하는 조직들 다 여기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튀르키예가 훈련을 시켰죠. 그런데 이 반군 중에서 이 SNA에 들어가지 않은 그룹이 HTS.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굳이 원어를 다 말씀 안 드린 건데 HTS는 시리아 해방 조직이에요. 해방 기구. 이들은 튀르키예 정부가 야 우리한테 들어와 SNA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 들어간다고 그래 따로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반군이고 그다음에 쿠르드족은 쿠르드 반군들은 우리가 DF라고 그래요. Syria Democratic Forces. 시리아 민주군이에요. 시리아 민주군인데 여기는 미군이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군의 구명 우리가 반군하면 크게 HTS, SNA, SDF, 시리아 해방조직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가장 큰 반군 튀르키예가 뒤에서 조직한 시리아 국민군 그리고 쿠르드족이 운영하는 미국의 후원을 받고 운영하는 시리아 민주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이 군대들이 정부군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HTS 시리아 해방 조직이 극단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얘네들이 단일 군대로 들어와서 물론 SNA의 도움을 받죠. 이들이 잡은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들 조직을 점 찍은 것 같아요. 또 미국도 어느 정도 그냥 묵인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게 이 HTS 조직도 그렇고 조직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 줄라니도 미국 정부가 현상금을 붙였습니다. 이에 목숨에 $10,000,000가 붙어 있어요. $10,000,000의 현상금이 붙어 있는 테러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테러범이 이끄는 테러 조직이 시리아를 지금 튀르키예의 도움으로 장악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리아의 정신을 틀 틈이 없었던 게 일단 시리아가 안정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관심은 2023년 10월 7일에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하마스를 정리했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올 9월부터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바논에 자리 잡고 있는 헤즈볼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거의 지도부는 다 괴멸됐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리아의 반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리아군을 돕는 정부군을 돕는 군대가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란과 러시아.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실질적으로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시리아 정부군을 돕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더 이상 돕기 어려운 상태가 됐죠. 그리고 아랍 국가들은 2020년 이후에 상황이 반전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동안 시리아가 이란과 친하게 지내서 우리가 좀 시리아를 왕따시켰는데 그냥 시리아를 안고 가자.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많은 공을 들였어요. 시리아에게. 야, 너네도 우리하고 똑같이 아랍어를 쓴 거고, 그 때문에 우리가 아랍 연맹에서 너희들을 다시 받아줄게. 그동안 우리가 정지시켰는데 다시 받아주면서 시리아에 유화 정책을 했고, 시리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이란하고 사이를 그렇게 너무 친하게 지내지는 않으면 좋겠다고 계속 회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도 아랍 국가들이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란과 사이가 갑자기 이런 사건이 나기 전 한 2달 전부터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도 그러면 군대를 좀 철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이란이 맡고 있었던 알레포 서쪽 지역의 군대를 뺐고, 그래서 공백이 생겼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신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입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신경을 더 썼고, 이란은 헤즈볼라의 충격이 많이 간 상태에서 시리아와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지면서 군대를 빼야 되는 공백 상태가 됐고,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당연히 극단주의자들로서는 유리한 새로운 기회창이 열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리아 자체 군대가 30만인데 그거 못 막냐? 일단 시리아 군대가요, 13년 동안 전쟁을 해왔는데 군인들이 보급도 별로 못 받고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스스로가 작전을 하기보다는 항상 러시아의 도움, 이란의 도움으로 싸움을 했거든요. 이들이 빠지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리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4만 명가량의 군인들을 도와줬는데, 급하게 되니까 빨리 그 군대를 다시 돌려받고 싶었는데 러시아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좀 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시리아와 레바논 헤즈볼라 통로를 없애야겠다 생각해서 거기 집중 폭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헤즈볼라가 시리아로 넘어가거나 시리아 쪽에서 헤즈볼라 쪽으로 무기가 갈 수 없게 막아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뭘 하냐면 반군한테 굉장히 유리한 건데요. 시리아 정부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고나 병창고를 전부 다 폭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군은 완전히 사기를 잃었고요. 더더나 이 반군들이 어떤 루머를 퍼뜨렸냐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삐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야, 니네 워키토키에 네 무전기에 다 폭파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을 터뜨리니까 얘네들도 이제 시리아 정부군들도 무섭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반군이 별로 힘 안 들이고 알레포를 3일 만에 점령하고 11월 29일에 점령하거든요. 29일에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거의 10일 만에, 12월 8일인 10일 만에 다마스쿠스를 점령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도움도 컸죠.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반군이 승리한 건 우리 덕분인 줄 알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튀르키예의 열띤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번 시리아 내전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54년 독재 정권이 무너진 거는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어떤 나라도 독재를 하는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아주 뛰어난 민주의식을 생각해보면 민주주의, 인권, 이걸 최상의 가치로 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가치들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시리아의 정권 붕괴, 독재 정권 붕괴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은 아니니까 사실 국제관계는 냉혹하거든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앞으로 전개될 시리아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복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제는 민주주의로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나라만 열심히 민주주의 하는 게 굉장히 먼저 중요하고요.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무역할 수 없는 나라들이 대다수예요.
그 민주주의 잣대되고 어떻게 우리가 무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소외고 우리가 순전히 이상적인 면에서는 시리아 민주주의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거죠. 새로운 정권이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문화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당 지도자들이 건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국민들이 야당 지도자들을 믿었던 거죠. 과거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두 분의 지도자들을 믿고 그들의 후원을 했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나 중동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지도자들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들의 독재가 더 잔인했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보다. 예, 더 잔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예 거기는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지거나 정권이 유태로우면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시리아 내전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권이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들을 대체를 해야겠는데,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그러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적어도 1년이나 2년 그러한 지도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과연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경제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모토로 해서 경제를 한다?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몇 나라 안 돼요. 우리가 무역할 나라란. 그래서 이제 시리아화가 안정이 돼서 우리가 이쪽 시장에 진출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리아는 뭐 재건 시장이 열렸다고 정권이 안정되면 재건 시장이 열리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재건 시장에 들어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튀르키예가 아마 대체적으로 재건을 다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시리아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시리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동의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리면 중동 전체의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시하는 거죠. 다행히 시리아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석유가 나긴 납니다만 별 의미가 없죠. 산업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석유가 나죠. 사실은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석유를 들여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는데 다만 시리아의 정치적인 상황은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주시는 해야 되는, 그래서 주변 정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